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빨간맛 일부 특집은 권유경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한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산업부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권유경제가 드디어 본 채널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빨간맛 일부 권유경제와 함께하는데 권 기자. 예. 다음 주 22일 미국 현지 시간. 예. 아주 특별한 날이 예고돼 있어서 지금 마치 이게 무슨 독립기념일처럼 무슨 광복절처럼 뭐 무슨 데이데이 하고 있는데, 자, 22일 9월 22일 어떤 일이 지금 예고돼 있나요? 예, 이거 테슬라가 배터리데이를 개최를 하는데요. 배터리데이면은 자동차 회사가 여는 배터리데이가 어떤 느낌일까? 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기본이고 거기에 이제 에너지, 화학과 관련된 배터리 회사들의 촉각도 굉장히 곤두서 있습니다. 이게 발표되기 전부터 무슨 차세대 전구체 배터리가 나올 거다. 이거 나오면 우주로 날아간다, 하늘 날아간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배터리 데이가 열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무슨 얘기가 될지,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관심이 많을 뭐 그런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저는 아니죠. 뭐 그닥 관심 없으시잖아요. 관심 많은데. 네. 자, 테슬라 오너스 클럽의 최종환 회장님, 네,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너스 클럽, 테슬라 오너스 클럽 어떤 모임인지 짧게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각 나라마다 테슬라와 직접 컨택을 하는 그 오너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슬라 오너스 클럽 코리아로 이제 정식 등록돼 있는 커뮤니티이고요. 저는 이제 창단 멤버이고 초대 회장으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몇 년 된 거예요, 그 모임은? 코리아 모임은?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제가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인증을 받은 거는 2018년 하반기입니다. 2018년 하반기. 네. 그 테슬라 본사에서 직접 컨택을 하는 그런 팬클럽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마다 각국의 이제 회장단들이 컨퍼런스 콜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간으로는 그 프리몬트 공장에 모여가지고 실제로 이제 일론 머스크랑 또 다른 그 중요 임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간 연례 뭐 회의, 그 서밋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준비된 거고 궁금한 게 이 많은 기사와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 준비한다고 책도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이 CEO를 제치고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뭐 절반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직접 보셨어요, 몇 번? 아니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고요. 네, 이제 뭐 컨퍼런스 콜 이런 쪽에서 약간 뭐 목소리 듣고. 네. 그 카리스마나 이런 것들은 뭐 알려진 대로 뭐 대단하신 건가요? 어때요? 일단 뭐 커뮤니티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뭐 본사 직원들 얘기를 이제 좀 들어보면 그 존경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하더라고요. 네. 존경심.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22일 배터리데이, 광복절이 아니고, 네, 배터리데이입니다. 이게 이제 테슬라 주총하고도 겹쳤는데, 다양한 얘기들 나오는데, 특히 이제 배터리데이니까 어떤 배터리 신기술이 나올지, 여기가 가장 지금 일단은 관심이 모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전문가가 아니실 거기 때문에 최대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신기술로 거론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맥스웰사의 뭐 건식 잠금 공정이네, 하이바 시스템즈의 초고속 소재 충진 기술이네, 그 다음에 뭐 단결정 양극재, 뭐 템리스 배터리 등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이미 알고 있는 기술도 있고요. 또 테슬라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실험실 단에서가 아니라 양산 단계에 얼마나 완전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이제 뭐 외부인으로서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어쨌든 간에 이런 거론되는 다양한 기술들 중에서 일부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한 2030년 정도까지 테슬라가 자기들 자체적으로 쓸 배터리를 1테라와트, 그러니까 1000기가와트죠. 내지 많게는 2테라와트까지 확보할 거다. 그런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인에서 나오는 그 배터리들은 지금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뭐 에너지 밀도는 최소한 20% 이상 증가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단가는 한 20% 이하로 또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배터리데이에서 이제 기대하는 부분이 뭐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뭐 그랬을 때는 진짜 무슨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것처럼 정말 아예 새로운 배터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도 좀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배터리데이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런 진짜 뭐 하늘 아래 뚝 떨어진 그런 기술보다는 뭔가 이렇게 효율을 개선하거나 공정 기술을 개정하거나 뭐 이런 방향인가요? 어제도 뭐 이렇게 배터리 하나 뭐 공개된 것 같은데 그런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공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술 이런 게 아니라 테슬라가 지금도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원통형 배터리를 자동차에 많이 집어넣어서 사실 원통형 배터리는 파우치 배터리 이런 거에 비해서 기술 난이도도 낮은 거잖아요. 그런 이제 생각의 어떤 역발상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의 테슬라가 있게 됐는데 지금 추구하는 배터리도 뭐 신기술 이런 거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배터리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생산 단가를 낮추고 또 생산에 필요한 면적을 줄이고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조금씩 효율성과 원가 절감을 이루어내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성과를 나타내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아까 사진 본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응. 네. 그 뚱뚱한 배터리는 그게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뭐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지금 테슬라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 반경이 2cm짜리가 들어가고 원래는 이제 1cm가 조금 넘는 배터리였는데 테슬라가 이제 2cm짜리로 키웠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 커뮤니티에 수정한 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게 4cm 내지는 5cm 정도 반경 5cm까지?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뭐 테슬라 모델 S 같은데 7,000개의 2cm짜리 배터리가 들어갔다면 저거는 이제 5cm짜리니까 훨씬 개수 자체는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저렇게 큰 배터리를 만들면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작은 배터리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 일단은 손이 덜 가죠. 그리고 배터리를 만들 때 케이싱,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싸잖아요. 그런 것도 훨씬 더 줄어듭니다. 4개 만들던 거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저게 아마 알루미늄 소비가 좀 줄겠다. 네. 그리고 지금 예. 그림에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탭이라고 해서 배터리 엉덩이 부분과 그 머리 부분에 이렇게 한쪽은 튀어나와 있고 한쪽은 쏙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저건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배터리를 만들 때 그 탭이라는 부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분량이 굉장히 많이 난대요. 그리고 이제 뚱뚱한 배터리에서 결국은 전자가 이동을 할 때 그 탭이라는 부분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병목 현상이 나서 저항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성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탭과 그 엉덩이 부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 전체가 다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성능을 내는데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성능적인 장점도 같이 있습니다. 네. 저 뚱뚱한 배터리만으로는 아직 이제 그 배터리데이에 아주 그 혁신적인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제품이 나올지 아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이제 테슬라는 뭐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사업의 매출 비중을 뭐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자, 시간 관계상 우리 최 회장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우리 신화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 주식에 관심도 갖고 있고 이미 주주가 되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고 제 주변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5 빌리언 네, 그 50억 불 그 증자도 했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 6조 원인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부담을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막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증자에 대한 평가는 뭐 동호회 내에서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일단 시장의 반응이 가장 냉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테슬라가 증자를 했던 모든 경우를 보면 다 오히려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자가 아시겠지만 좋은 증자가 있고 나쁜 증자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좋은 증자로 그동안 다 판단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증자한다는 좀 올랐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같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사실 테슬라만 빠진 게 아니라 뭐 대표적인 나스닥 대표 기술주들이 다 상당한 조정
조정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테슬라 고유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증자 자체가 나빴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지금 당장도 한 10조 정도의 순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분기 단위로 조 단위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일으킬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당장 돈이 없어서 이거를 증자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추측하는 거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이제 이번 증자를 통해서 보다 더 빠른 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이거나, 그러니까 이번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그런 것들 실마리가 나오겠죠. 그게 아니라면 S&P 500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사실 충분한 시장의 유동성이 필요한데 S&P 위원회가 요구하는 어떤 유동성 요건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이번 증자를 통해서 공급해 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번에 이제 그 증자가 완료된 과정을 보면 9월 1일 날 발표하고 4일 날 다 이제 완료가 됐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 됐죠. 그런데 이제 추측하기로는 한 430불 정도의 그 유수의 기관들이 다 받아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조 원 정도 되는 자금을 지분 희석률이 한 1.1%밖에 안 되는 수준에서 자금을 땡긴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금액을 뭐 BMW니 뭐 포드니 현기차니 이런 회사에서 만약에 증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지분 희석률이 20% 30%가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위험이 있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겨우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한 지분 희석을 가지고 사실은 이걸 통해서 보충되는 재무 효과는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현재 부채 수준이 대략 한 12조에서 15조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전환사채가 한 7, 8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발행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환사채 그 기일이 돌아오면 대부분 다 주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남는 거는 한 실제 부채는 한 5, 6조 정도 될 건데 그러면 이번에 증자한 거 가지고 그냥 다 갚아버리면 부채가 없는 유일한 자동차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재무적인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 기자, 전환사채 대박인데요, 진짜. 근데 전환사채가 또 이제 오버행 이슈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테슬라에 대해서는 뭐 자동차도 자동차인데 그 주가에 대한 고평가 논란은 거의 뭐 테슬라 하면 고평가 거의 이퀄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최고점을 계신하고 있어요. 저도 자동차를 담당하면서 테슬라가 보여준 혁신적인 기술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해요. 근데 이게 그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고평가 논란은 충분히 좀 납득할 수 있지 않은가. 그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주가 자체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주식은 과거에도 비쌌고 현재도 비싸고 미래에도 비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주가라는 거는 어떤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 주주나 테슬라 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먼 미래에 테슬라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회사, 훨씬 더 돈 잘 버는 회사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보다 훨씬 더 먼 미래에 있는 회사의 가치를 현재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 주가에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회사는 그렇게 안 되죠. 먼 미래에 있는 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렇게 뭐 먼 미래에 있는 주가를 땡겨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 경우에는 뭐 혁신성이라든지 기술력, 그다음에 창업자의 어떤 자질, 그리고 브랜드 파워, 그리고 현재 어떤 친환경 트렌드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주주들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그런 그 실예를 들어보면 테슬라 이제 오너스 클럽에서 그 오너들을 만나보면 사실 그 전에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사람인데 테슬라를 타보니까 차이 너무 좋은데 이거 되겠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으로 주식을 사서 나 장기 보유한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자식 이름으로 아예 줘서 증여를 미리 하고 이걸 그냥 끝까지 끌고 가겠다. 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보면 휴먼 인디케이터로서 이거보다 더 확실한 어떤 뭐 믿음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증여까지도.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은 테슬라의 어떤 실적이 좀 뭐 어떻게 보면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부풀려져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테슬라가 35만 대를 팔았거든요. 올해는 50만 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수적으로 80만 대, 내후년에는 보수적으로 13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2년에. 네네. 24년 24년, 5년 정도에는 한 350에서 40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이거는 좀 보수적인 수치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투자자인 아크인베스트 이런 쪽에서는 사실 2024년 정도에 전기 자동차가 연간 한 3천만 대 이상 팔릴 것이고 불 케이스에는 테슬라의 점유율이 20% 가까이 될 거다. 그럼 600만 대가 넘어가는 가잖아요. 그렇게도 예상을 하고 물론 이거는 이제 좋은 베스트 케이스. 2030년 그 이후에 이제 25년에 네. 네네. 당장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믿지 뭐 못할, 네. 극단적으로 좋은 케이스긴 한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뭐 고려하고 보더라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좀 보수적으로 볼 때 24년 5년도에 한 350에서 400만 대 정도 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주가에 관해서 이제 고평가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제 PER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실적 가지고 PER 계산해 보면 1220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잘 안 나오죠. 네.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 사실 3분기 때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보수적인 그냥 무난한 실적만 반영을 하더라도 네. 당장 PER이 600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예상되는 실적을 만약에 반영하면 PER이 80으로 떨어져요. 카카오 게임즈 수준이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어떤 내년의 실적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면 성장성을 고려할 때 비싼 거 아니네. 나 사놓고 기다리지 뭐. 네. 라가 되는 거고 그거를 믿을 수 없는 사람, 회사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고평가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러면 내년이 되면 그 상황이 해소가 되냐? 아니죠. 그 다음 해 실적을 또 땡겨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속. 테슬라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는 예전에도 비쌌고 지금도 비싸고 앞으로도 비싸다라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 듣다가 이게 쭉 이제 뭐 중장기적인 판매량이라든가 그에 따른 매출액 뭐 추이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해가 지날수록 현실화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쭉 강조해 주시고 계신데 사실은 이제 테슬라라는 차의 오너에서 그러니까 주주가 되는 회사의 오너로 전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네. 심지어 이제 뭐 자녀분들에게까지 이거를 좀 증여해주고 싶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 테슬라를 아까 이제 제가 우리 스튜디오가 대기실이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 회장님하고 대기실에서 얘기할 때 국내에 한 12,000대가 지금 들어와 있대요. 팔려 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해가 지날수록 뭐 2만 대가 되고 뭐 급하게 늘어날 거라 그러는데 아까 이제 다른 우리 작가분은 테슬라 그러면은 많이 가까워졌는데 아직도 조금은 멀다. 좀 먼 느낌이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일반 시민들의 어떤 평가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타본 사람들은 이게 주주까지 된다는 거는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 얼마나 이 타보면은 그 좋길래 뭐가 이렇게 생각들이 많이 정말 긍정적으로 바뀌는 건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요. 타봤을 때 그 느낌, 뭐가 달라지는지. 일단은 뭐 흠잡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뭐 물론 저는 워낙 테슬라 좋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좀 깎아서 들으셔야 하긴 하지만 흠잡을 데가 없는 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모델 3 같은 경우에 뭐 한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대 네. 보조금 받고 나면 좀 더 떨어지지만 하여튼 그 정도 레벨에 있는데 사실 모델 3 정도의 어떤 가속력이나 이런 것, 핸들링 이런 것들을 느끼려면 한 1억대 중반 정도의 스포츠카, 외제 스포츠카를 사야지 사실은 그 정도의 그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성능이 뭐 너무나 좋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살 때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사실은 사고 나서부터는 비용이 전혀 들질 않아요. 유지비가. 네. 그래서 실제로 뭐 그 저희 동호회 같은 경우에도 뭐 아주 고가의 고급 휘발유를 넣는 차를 타다가 한 달에 뭐 기름값만 몇십만 원씩 많게는 100만 원씩 쓰는 분들이 넘어와서 나 한 달에 뭐 저기 전기비 3만 원, 4만 원 내고 있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나 기름값 내던 돈 가지고 할부 넣고 그냥 공짜로 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기름값 신경 안 쓰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차 같은 경우 제가 2017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타고 있지만 지금 나오는 테슬라 신차랑 제 차랑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핸드폰 뭐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이 핸드폰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 폰이 되는 것처럼 계속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서 업데이트가 올 때마다 매일 선물 받는 기분이 들거든요. 업데이트는 무료로? 네, 무료로 이제 되고요. 자동으로 그냥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업데이트 와 있고 그 실행해서 그냥 업데이트 해주면 다 반영이 되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제 차가 처음 살 때 제로백이라고 하잖아요. 제로에서 100km까지 간 제 차가 4.3초였어요. 지금 3.9초입니다. 그냥 업데이트만 해서 했는데도. 네. 그리고 제동거리도 굉장히 좀 길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그래? 그럼 제동거리 계산해줄게. OTA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제동거리도 줄여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상상하기 힘든 전통차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네. 전통차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내연기관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 회사의 내연기관차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하는데 사실 소극적이었다라는 게 좀 알려진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뭔가 이제 전기차를 공격적으로 해보겠다고 이제 폭스바겐이 9월 말쯤에 ID4를 내놓고 현대차가 이제 아이오닉 5를 뭐 내년 초쯤에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테슬라가 혼자 뛰던 그 전기차 시장에서 글로벌하게 진짜 공룡들이잖아요. 공룡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그 전용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를 내놓기 시작하면은 어떤 경쟁 구도가 좀 펼쳐질 걸로 좀 예상을 하세요? 사실은 뭐 BMW가 온다, 뭐 벤츠가 온다, 아우디가 온다 이런 그 어떤 말들을 10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테슬라라는 업체가 어떤 자동차 제조 기술의 기본기는 약한 회사니까 전통적인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들어와서 이 시장에 작심하고 들어오면 끝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10년도 넘게 들어왔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글로벌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들이 뭐 당장 작년하고 올해만 해도 벤츠의 EQC, 아우디 e-tron, 그다음에 제규어의 iPace 이런 것들이 속속 출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시장에 큰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실망을 많이 해서 그때마다 반사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기본이라고 하면 가속력, 1회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주행 거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버 디 에어 업데이트, 그 다음에 충전 인프라 이런 것들이 전기차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속성,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거에서는 다 테슬라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갭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차를 뭐 매끈하게 깔끔하게 잘 못 만드는 거 잘 알고 있고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전통차에 비해서 고급지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전기차를 살 때는 테슬라를 최고의 차로 선택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전기차가 가져야 될 덕목에 충실한 차가 테슬라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ID3도 말씀하셨지만 ID3가 지금 나와서 유럽 쪽에서 지금 그 실사용자들의 어떤 평가가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뭐 무난하다 이 정도면 이런 정도 평가거나 아니면 가격까지 생각하면 보조금까지 생각하더라도 이거 조금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D3를 가지고 폭스바겐 회장님이 이제 시승기 한번 해보자고 일론 머스크 한번 태웠잖아요. 네네. 근데 옆에 폭스바겐 회장님이 되게 겸손해.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 일론 머스크는 그냥 그러네요. 뭐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뭐 이게 너무 당연한 게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지금 만들어진 지 거의 20년이 가까이 된 전기차 전문 회사이고요. 정말 죽기 살기로 값싸고 성능 좋은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일반 전통차 업체들이 지금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게 우선순위 넘버1이 아닌데 내연기관차를 같이 만들면서 전기차를 곁다리로 만들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전기차만 죽자고 만드는 테슬라보다 좋은 차를 싸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더라도 만약에 전통차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좀 진검승부를 할 수 있으려면 정말 진지하게 많은 것을 내려놓고 많은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진지하게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그 말씀 들으면은 뭐 수긍이 많이 가는 대목도 많고 그 사실은 이제 테슬라 밸류에이션을 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도 배터리인데 배터리가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성능이 많이 뭐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뭐 오케이다. 그런데 지금 현대차의 10배 되는 이런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다가 그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그 최첨단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또 이제 뭐 친환경 뭐 이런 어떤 무공해라는 그런 또 이미지까지 더해진 것 같은데
자율주행에서 최근에 제가 이제 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영상도 보니까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이 테슬라는 그거를 되게 앞서고 있다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뭐 구글이라든가 다른 그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자율주행 측면에서도 정말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좀 논란이 여전히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건 좀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율주행의 어떤 기술적 완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네. 그 레벨 3냐, 레벨 4냐, 레벨 5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기관에 따라서 다르고 관점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도 이게 뭐 완성된 기술이다 아니다라는 게 다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전문 기관의 잣대라든지 이런 걸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운전을 해봤을 때 체감적으로 느끼는 안전함,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국산 전기차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지인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차도 그렇고 이제 지인들의 뭐 벤츠, BMW, 아우디 각자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 반자율주행 기술들을 경험을 해보잖아요. 네. 테슬라랑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큰 고속도로에서 그냥 크루즈 하듯이 유유히 간다라고 하면 사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시겠지만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코너 케이스, 그러니까 아주 드문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인간에 가깝게 임기응변을 차가 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그 점에서는 테슬라의 뭐 지금 테슬라의 기술력을 따라오는 데가 없습니다. 네, 뭐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 크루즈, 그다음에 GM의 크루즈, 그다음에 뭐 죽스 이런 애들이 있지만 그런 애들은 대부분 다 초정밀 맵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맵을. 네, 초정밀 맵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특정 지역에 한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센치 단위로 그 구현 가능한 맵이 구현되어 있는 지역 안에서만 또 라이더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 기능을 구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런 건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이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약간 뭐 엉성할지 몰라도 일단은 출시를 해서 많은 유저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나한테 쏴주면 본사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AI를 통해서 그걸 계속 학습을 해서 조금씩 그런 코너 케이스들을 제거해 나가겠다라는 게 테슬라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고 하는 그 AI 능력이라는 것이 개발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 그거는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돼 있으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뭐 알파고가 그 저기 누구냐 이세돌을 이긴 것처럼 그런 순간이 임계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네, 마지막 질문 뭐 권 기자 혹시 뭐 그러니까 테슬라 좋다는 얘기는 좋은데 그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한국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제가 이제 테슬라 본사에 일하는 직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이버 트럭 개발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론 머스크가 큰 창고에다가 개발에 관련된 사람들 다 때려놓고 그 안에다가 음식이랑 필요한 거 다 제공해주고 나가지는 못하는데 이 안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고 자기도 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진짜 수시로 와서 뭐 같이 격려하고 같이 브레인스토밍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의 차는 잊어버려, 지금까지 픽업 트럭은 잊어버리고 정말 창의적이고 정말 유용한 차를 만들어보자라고 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 결과물이 사이버 트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전통, 이런 어떤 사고, 혁신의 방법이 테슬라 전체에 녹아 있거든요. 근데 한국 회사였다, 아니면 한국 대기업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이제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개인 직원은 뭐 부품화되는 개인의 어떤 창의성이 발현되기 힘든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회사니까 사실 레거시가 발목 잡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나 이런 애들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조직, 일부는 축소를 해야 되고 일부는 확대를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좀 성장통을 겪어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조직의 저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저항 때문에 혁신이 늦어질 수도 있고 혁신의 결과물이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영진들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뭐 테슬라 오너스 클럽 최종환 회장님과 또 우리 권순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를 얘기할 때 그 자타가 공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융 전문가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금융 실력 이런 것들도 지금의 테슬라로 오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빨간 마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